네, 이번에는 서양 윤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윤리에서 우리 유교, 불교, 도가 이렇게 배웠죠. 자, 서양 윤리적 접근 한번 가볼게요. 자, 뭐 여기 뭐 칸트의 의무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 전에 칸트 이전에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우리 교재에서는 따로 빼놓진 않았는데 여기 옆에 보면 자연법 윤리라고 있죠. 자연법 윤리. 자연법 윤리를 좀 보고 갈게요. 자연법 윤리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 신학자인데요. 아퀴나스는 저기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세 사람이에요. 중세 신학자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 서양 역사를 볼 때 중요한데 중세 시대는 신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의 뜻으로 해석되던 그런 시기가 서양의 중세였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이렇게 아퀴나스인데, 자,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퀴나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아퀴나스는 신이 정한 법이 있다 그래요. 뭐 잠깐 설명을 해보면 신이 정한 법을 영원법이라고 해요. 영원법. 윤사에서는 좀 자세히 다루는데 생윤이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신이 정한 법이 있어요. 그게 영원법이거든요. 그 영원법 중에서 인간이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영원법을 파악하면 그건 이제 현실에서 자연법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연법. 그래서 신이 정한 영원법을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면 그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자연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자연법은 이제 뭐 영원법도 당연하지만 자연법도 이제 영원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구불변합니다. 항구라는 건 뭐예요? 항구? 변하지 않는다는, 항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신이 정한 영원법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자연법, 이 자연법에 따라서 그래서 인간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아퀴나스입니다. 참고로 이 자연법에서 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실정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자연법 중에서 우리 인간들이 실제로 법으로 만들어낸 것, 그걸 이제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정법은 자연법에 근거하고 자연법은 영원법에 근거한다. 뭐 일단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연법은 항구불변한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그 자연법 중에서 자연법의 제1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연법은 바로 뭐냐면 이게 뭐 이거예요. 선을 행하고 뭐를 피하라? 악을 피하라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퀴나스가 이야기하는 자연법의 1원리가 되겠습니다. 자연법의 1원리. 자연법의 1원리가 되겠어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아퀴나스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아퀴나스는 우리 신이 부여한 인간의 어떤 본성이 있다 그랬어요. 신이 부여하는 인간의 어떤 본성이 있는데, 자, 그 본성이 뭐냐? 이 세 가지 본성을 얘기해요. 세 가지 본성. 자, 첫 번째 본성, 자기 보존. 뭐 그냥 쉬워요. 나 자신을 잘 보존하려는 본성이 있다는 거야. 신이 부여한. 그죠? 그리고 종족 보존. 우리 어떤 인간 종족을 잘 보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들을 서로 괴롭히는 절도, 비방, 거짓말, 집단 떠돌림 이런 건 옳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신과 진리에 대한 파악을 하려는 본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본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과 진리에 대한 파악을 하려는 이런 활동들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아퀴나스의 윤리는 자연법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이 정한 영원법에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파악한 항구불변한 법을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하고, 그 자연법의 1원리는 뭐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신이 부여한 본성, 세 가지 본성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본성, 성향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파, 이렇게 세 가지 본성, 성향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게 아퀴나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칸트로 넘어갈게요. 자, 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칸트는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 거의 뭐 왕 같은 그런 존재예요. 거의 뭐 굉장히 많은 단원에서 나옵니다. 칸트가 가지는 영향력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죠. 뭐 칸트와 벤담, 롤스 뭐 이 세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뭐 하나 덧붙이자면 뭐 싱어도 많이 나와요. 뭐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자, 우선 칸트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트 윤리의 특징을 보시면, 자, 칸트 윤리는 동기를 중시해요. 동기. 자, 의무론이 다 그렇거든요. 의무론들은 이런 동기를 중시해요. 그래서 행의 결과보다 뭘 중시한다? 동기를 중시한다. 이 동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따져보냐면 오로지 의무의식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무의식에서 동기가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의무의식이라고도 얘기하고 뭐라고 하냐면 선의지라고도 얘기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착한 마음, 선의지. 의무식, 선의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마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심. 나에게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그 마음속 양심을 칸트는 뭐라고 했냐면 선의지와 의무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칸트만 해도 근대 사람이거든요. 근대를 자, 아까 봤던 아퀴나스는 언제 사람이라고요? 중세 사람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퀴나스의 경우는 윤리의 근거를 신에게서 찾는데 칸트에서부터는 뭐 당연히 이제 어디서 찾아요? 근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신을 윤리의 근거로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얘기하는 우리의 윤리의 근거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뭐다? 의무의식과 선의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우리 수험에서는 그냥 양심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선의지에서 나오는 것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도덕적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요새 좀 많이 꽈서 많이 내거든요. 어떻게 꽈서 내냐면 어떻게 꽈서 내냐면 그 의무의식에 맞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먼저 설명부터 하고 제가 좀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의무의식에 맞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무의식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면 도덕적 행동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돕는 거는 우리 도덕법칙 의무의식에 맞는 행동이죠. 근데 제가 어떤 사람 도왔다고 해봐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을 도운 것이 남들에게 어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어떤 선한 평판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의무의식, 도덕법칙에 맞는 행동이기는 하지만 그게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은 아니죠. 그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던가 아니면 뭐 명성을 얻고 싶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의무의식에서 나오지 않은 행동은 그것이 겉으로 봤을 때 의무의식에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동만이 도덕적이에요.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동만이 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무의식과 단순히 맞는다고 해서 도덕적인 행동으로 보진 않습니다. 의무의식에서 무조건 비롯되어야 도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습관적 행동, 그냥 습관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의무의식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걸 윤리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의무의식이 맞지만 이거 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의무의식에서 나온 행위다. 행위가 도덕적 행위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것이 도덕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칸트는 실천 이성을 지녔다 그래요. 자, 인간이 실천 이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실천 이성. 어떤 것이 도덕적인 것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천 이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칸트가 강조하는 거 실천 이성, 선의지, 의무의식 이런 거는 좀 세트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의무의식에 맞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 반드시 윤리적인 건 아니라고요. 뭐라고?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동, 의무의식에서 나온 행동만이 도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칸트는 우리 의무의식과 선의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다고요. 넌 이래야 돼! 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거를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정언명령. 그럼 정언명령이 뭔지 좀 살펴볼게요. 정언명령. 정언명령은 조건이 없는 명령이에요. 정언명령은 조건이 없는 명령을 말합니다. 조건이 없는 명령. 자, 그럼 대비해서 볼게요. 대비해서 보면 이제 뭘 비교해 볼 수 있냐면 대비해서 보면 가언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가언명령. 자, 정언명령은 조건이 없는 명령이니까 가언명령은 뭐겠어요? 조건이 있는 명령이겠죠. 조건이 있는 명령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건 정언명령이에요. 조건이 없잖아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근데 만약에 야, 사람을 죽이게 되면 너도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무슨 명령이 되는 거예요? 가언명령이 되는 거예요. 가언명령. 그래서 이 정언명령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A 하라 이렇게 제시가 돼요. 형식이. 이런 정언명령, 가언명령은 형식으로 구분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언명령 그냥 A 하라. 이유가 없습니다. A 하라.
가원 명령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니까 A이면 B 하라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런 명령의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 자, 칸트는 우리 마음속 선의지와 의무의식이 명령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도덕성이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칸트는 그런 도덕 명령들을 정언 명령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 정언 명령을 칸트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보편화 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제1명령 보편 법칙의 정식, 보편화 가능성을 강조하는 이거를 보편화 정식이라고 그래요. 보편화 정식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보편 입법이라고도 표현해요. 보편 입법. 보편 입법.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칸트의 엄청나게 유명한 말입니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해하라. 자, 이 준칙이라는 말이 뭐냐면 준칙은 개인의 규칙을 말해요. 개인적 규칙. 개인적 규칙. 자,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 자, 보편적 입법의 원리는 뭘 얘기하냐면 자, 내가 따르는 어떤 규칙이 보편적 입법,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 그러도록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개인적 준칙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것을 자기 개인의 준칙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개인적 규칙은 개인적 규칙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나요?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만들 수 있나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아침 6시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도덕 법칙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도덕 법칙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자, 제가 사람을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제 준칙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거는 근데 당연히 보편적 입법의 원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때려서 안 된다. 이것은 어떻게? 도덕 규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덕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을 잡는 건 어떤 그것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는가. 즉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칸트의 제1명령 보편 입법의 원리예요. 저는 꼭 썩 좋아하는 그런 사상은 아닙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어떤 도덕 판단을 할 때 이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법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막 이런 걸 따져보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어쨌든 칸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1명령은 보편화 정식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인간성의 정식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인격주의라고도 얘기해요. 인격주의. 제가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 원칙은 정말 지키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제가 뭐 썩 좋아하진 않는데 이 원칙은 정말 멋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너 자신이나 타인의 인격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뭘로 대하라? 목적으로 대우하라.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카페를 갔다고 해봅시다. 카페에 아메리카노를 먹으러 갔어요. 그럼 제 목적은 뭡니까? 아메리카노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근데 스타벅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만나겠죠. 그러면 직원들은 뭐예요? 직원들은 수단입니다. 무슨 수단? 제가 아메리카노를 먹기 위한 수단.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수단으로만 대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되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목적으로 대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고려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냥 커피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종업원들을 그냥 수단으로만 대하면 커피 빨리 가져와 뭐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단으로만 대한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인격성 그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이게 사실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 만날 때 그렇잖아요. 친구 만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롤 이런 게임을 엄청 잘한다고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나를 만나는 이유가 내가 롤을 잘하기 때문에 나랑 같이 게임을 하면 등급이 쭉쭉쭉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난다라고 친구들이 그래서 나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친구들이 목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그런 어떤 게임 승급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좋지 않죠. 그러면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뭐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연인 관계는 서로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서로의 인격성, 서로의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나를 수단으로 대한다고 한다. 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뭐 돈이 엄청 많다거나 아니면 뭐 맛집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맛집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연인을 만난다거나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연인들을 대한다면 역시 그건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 관계는 지속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칸트의 인격주의가 제2 명령인데 이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명심해 둬야 될 그런 정원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기억해 두실 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격도 자기가 함부로 수단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양심을 속인다거나 아니면은 내 장기를 막 판다거나 아니면은 뭐 성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칸트가 이제 너 자신을 수단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겠죠. 자, 이게 이제 칸트의 의무론이었습니다. 자, 칸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맨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랑 이제 결혼할 뻔 했는데 그 여자분과의 결혼의 정당성을 7년간 생각하느라 결국 결혼을 못했다고 합니다. 7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 그분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았다고 하는 뭐 그런 일화가 있죠. 하여튼 되게 이렇게 빡빡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칸트는 매 하루에 딱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산책하러 갈 때 지역 주민들이 몇 시구나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맞췄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죠. 하여튼 뭐 좀 지금으로 보면 되게 개짠데 이렇게 철학사의 거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보면 이제 공리주의로 넘어갈게요. 공리주의.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공리주의가 훨씬 영향력이 강해요. 지금 뭐 여러분 보시면 사실 칸트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현대 사회는 공리주의 영향이 강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공리주의의 기본 관점은 여러분 결과주의예요, 결과주의. 그래서 행의 선악은 결과에 따라서 판단한다. 자, 칸트는 뭐였어요? 칸트는 동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였죠. 근데 공리주의는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심플한데요. 벤담이 생각을 했어요. 자, 벤담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 공리주의 아버지가 벤담인데, 벤담. 인간은 두 가지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넓게 보면 두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쾌락이에요. 하나는 쾌락. 하나는 고통이야. 근데 쾌락이라고 하니까 약간 거부감 들죠. 뭔가 무슨 근데 이제 우리가 쾌락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좀 더 간단한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즐거움하고 고통은 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즐거움과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인간이 느끼는 건 이렇게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연히 뭐가 좋아? 당연히 즐거움이 좋죠. 당연히 즐거움이 좋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높이는 게 좋은 것이고 고통을 높이는 건 뭐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피하는 결과를 낳는 행위가 선이다. 그래서 쾌락 또는 행복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리주의의 기본 전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현대사회는 공리주의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모두 다 요새 쾌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잖아요. 행복, 즐거움.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이제 공리주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리주의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동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행복한 것이 윤리의 어떤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를 도덕적 기준으로 제시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게 바로 공리의 원리입니다. 공리의 원리. 공리라는 건 뭐냐면 결과의 유용성을 말해요. 결과의 유용성. 그래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그 결과가 행복을 높이는데 유용한지 유용하지 않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공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공리의 원리라고도 하고 효용의 원리라고도 하고요. 유용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뭐 다 같은 의미예요. 공리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 효용성의 원리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벤담이에요. 벤담. 공리주의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공리주의 아버지. 자,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그래서
벤담은 양적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똑같아요.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똑같아가지고 모든 쾌락은 다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벤담은 모든 쾌락을 막 계산을 해서 수치화 시켜놔요. 뭐 샤워할 때의 행복, 맛있는 거 먹을 때의 행복, 뭐 결혼했을 때의 행복, 뭐 등등등등등을 다 막 수치화 시켜놔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을 뭐 몇 가지 제시해요. 강도, 지속성, 확실성, 뭐 근접성, 생산성, 순서, 파급 범위 뭐 이렇게 7개 제시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건 한 약 3가지 정도. 강도, 지속성, 확실성 이런 걸 가지고 쾌락을 계산했구나. 강도, 얼마나 강렬한 쾌락인지. 지속성, 얼마나 오래 가는지. 확실성,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걸 가지고 쾌락을 수치화시켰다. 이게 벤담이 되겠습니다. 자, 벤담 친구의 아들인 밀은 벤담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벤담의 사상을 대부분 이어받으면서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뭘 추가하냐면 벤담 아저씨는 양적 차이만 있다 그랬는데 뭔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질적 공리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남겨요.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즉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순한 육체적 감각적 쾌락보다는 뭐가 더 수준이 높다는 거야. 어떤 정신적 도덕적 쾌락이 더 수준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적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 그럼 질적 차이는 어떻게 알아요? 질적 차이는 어떻게 하냐면 질적으로 서로 다른 쾌락을 경험한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한 쾌락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 이게 밀의 질적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를 대부분 계승하는데 내용을 하나 추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현대 공리주의라고 나오는데 현대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규칙 공리주의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규칙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이 행위 공리주의는 이제 고전적 공리주의입니다. 이거는 고전적 공리주의예요. 행위 공리주의는 이제 밀과 벤담이 얘기한 밀과 벤담의 생각이 이제 고전적인 행위 공리주의고 이 현대적 공리주의가 규칙 공리주의입니다. 현대적. 뭐 이거는 딱히 우리 교과 과정에서 사상가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그냥 규칙 공리주의구나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이 행위 공리주의, 고전적 공리주의의 단점이 이제 슬슬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점이 어떤 것이냐? 모든 행위의 결과의 유용성을 다 따져봐야 뭐가 윤리적인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매번 공례 원리에 비추어 행위의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행위의 결과를 사실 다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를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이게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점이 심각한데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으면 도덕적 직관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를 합리화할 가능성이 있다. 자, 뭐 예를 들면 요새 사회의 몰카 범죄 이런 게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사회적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몰카 범죄 같은 게 있다고 해봅시다. 몰카. 누가 봐도 이거는 도덕적 직관에 따라서 이거는 범죄고 나쁜 행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어떤 행위의 결과, 유용성만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몰카 범죄를 했는데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해봅시다.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모르면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걸로 어떤 즐거움, 쾌락을 얻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감소하는 쾌락, 늘어나는 고통 없이 이제 증가하는 행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공리주의적 관점으로만 보면 그런 어떤 범죄 행위도 피해자들이 모른다고 하면은 정당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걸리지만 않으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행위공리주의 관점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도덕적 직관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가 행위의 어떤 결과로만 따져봤을 때는 이렇게 좀 정당화되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리주의도 이제 좀 보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무슨 공리주의가 등장한다? 규칙 공리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 공리주의는 행위 하나하나의 결과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행위가 따르는
어떤 사회의 규칙에 대해서만 공리주의적 원칙을 적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리의 원리 행위 하나하나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용성을 가져오는 규칙의 그런 규칙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의 원리를 행위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리의 원리에 맞는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맞는 행위가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아까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몰카 범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규칙 공리주의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몰카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따르는 거는 어떤 거예요? 걸리지만 않으면 이런 몰카 촬영 이런 거 해도 돼 라는 게 이 사람이 따랐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당연히 사회의 규칙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죠? 만약 그것을 사회의 규칙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 범죄의 피해를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어떤 사회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걸리지만 않으면 그런 몰카 촬영을 해도 된다는 것은 사회적 유용성에 맞는 규칙이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규칙 공리주의예요. 그 행위 자체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따르는 그 규칙이 사회적으로 과연 유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규칙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규칙 공리주의는 행위 자체에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따르는 어떤 사회적 규칙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규칙 공리주의는 행위 자체에 공리주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가 따른 규칙에 적용한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리주의는 이제 마무리하고 계약론적 접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번에 추가된 부분이라 뭐 새롭게 추가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윤사를 하는 친구들은 사실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배우는데 우리 생윤에서는 일단 역시 좀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계약론적 접근은 말 그대로 사회나 윤리나 이런 것들이 개개인의 뭘 통해서 만들어진다?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자연상태. 자연상태라는 건 어떤 상태냐면 국가가 없는 상태예요. 국가가 없는 상태. 그래서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국가도 만들고 어떤 윤리도 만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이성적 합의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도덕적 의무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보는 게 계약론적 접근입니다. 뭐 사회계약의 근거, 사회계약의 3대장 하면은 홉스, 로크, 루소인데요. 역시 뭐 윤사하는 친구들은 좀 자세히 다루지만 여기서는 그냥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 정도만 보고 갈게요. 홉스는 자연 상태가 되게 나쁘다고 봐요.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봐요. 홉스는 이기적이라고 봐요. 이기적.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국가가 없는 상태는 굉장히 투쟁 상태야. 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투쟁 상태죠. 그래서 이 투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연 상태는 그냥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해서 홉스는 우리가 계약을 하고 국가도 만들고 뭐 윤리도 만들고 이렇다라고 봅니다. 자, 로크 같은 경우는 인간에 대해서 백지설이라고 해요. 백지설. 인간의 본성은 딱 정해져 있지 않다. 백지와 같다. 하얀 종이와 같다. 그래서 자연 상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권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특히 재산상 분쟁이 일어나면 이 분쟁이 주로 뭐에 대해서 재산상의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자연 상태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제도들을 설립한다는 것이 로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려고 우리가 국가도 만들었다. 자, 루소 같은 경우는 인간은 아주 좋다고 봐요. 루소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봐요. 선함. 인간의 본성은 선해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되게 우리는 평화롭고 좋게 살았어요. 그런데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남는 생산물이 생기면서 그걸 많이 가진 자와 많이 가지지 못한 자 간에 어떤 불평등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계약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루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살펴봤어요. 아마 생윤에서는 깊게 출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덕윤리를 살펴볼 텐데요. 덕윤리에서는 여러분 품성을 중시해요. 뭘 중시한다? 품성. 자, 앞에서 의무론, 그리고 공리주의
이런 거는 의무론과 공리주의에서는 되게 보편적 원리를 강조했어요. 칸트의 의무론 보면 아까 뭐라 그랬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그리고 뭐 공리주의에서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런 것처럼 어떤 명확한 원리를 제시해 줬었는데 덕윤리에서는 그러한 원리보다 행위자 내면의 뭐를 중시해요? 품성을 강조합니다. 품성. 이 덕윤리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뭐 우리 현대 덕윤리 철학자로는 뭐 맥킨타이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맥킨타이어. 근데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점을 둬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동물. 이런 말은 좀 알아두셔야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의미가 뭐냐면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뭐 반드시 뭘 이루어야 돼?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그리고 인간은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윤리라는 것도 우리 혼자서 우리 본성 자체에 내재되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윤리라는 것도 이 공동체, 사회 내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진 윤리의식과 조선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윤리의식과 고려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윤리의식은 당연히 다 뭐 하겠어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라는 건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지금 자라났고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에 따라서 윤리적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 중시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에 따라서 강조하는 품성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상황과 맥락에 대한 그래서 고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의 특수성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 자, 그러면은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자, 그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어떤 품성이 있을 거예요. 그 품성을 우리가 그러면은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그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건 뭐예요? 선천적이겠어요? 후천적이겠어요? 후천적이에요. 그래서 유독한 품성을 강조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겨요? 후천적으로 생겨나요. 후천적으로.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럼 후천적으로 어떻게 형성을 해요? 자, 여기 나오지만 반복적 행동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습관화. 그 사회에서 도덕적이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뭐해서 습관화해서 그 사회에서 어떤 이상적 인간으로 여겨지는 어떤 품성, 성품을 습득하는 것이 덕윤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덕윤리에서 윤리적 판단을 할 때는 어떤 사회냐, 그리고 그 사회에서 어떠한 품성과 성품을 이상적으로 보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떤 의무론이나 공리주의처럼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원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두실 건 이 덕윤리에서는 뭘 중시한다? 공동체를 중시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덕윤리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배려윤리로 넘어가 볼게요. 배려윤리. 배려윤리는 이제 길리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길리건이라는 언니가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옆에다가 좀 설명을 좀 해보면은 자, 길리건이 이제 쭉 보니까 그동안의 철학자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어때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대부분 남자죠? 방금 봤던 뭐 칸트, 벤담, 밀 이런 사람들 다 남자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윤리적 논의들은 다 남성들의 어떤 성향에 초점이 맞춰져서 윤리적 논의들이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길리건은 남성윤리라고 했어요. 남성윤리.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성들이 가지는 어떤 특성, 습성, 성향들은 잘 고려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런 여성들의 성향이나 어떤 도덕적 경향성들을 반영하는 여성윤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성윤리 대표적인 사람 아까 봤던 뭐 칸트나 벤담 같은 사람들이에요. 칸트, 벤담. 자, 이런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성 중시예요. 이성. 원칙 중시예요. 공정 이런 거 중시해요. 그래서 이성, 원칙, 공정 이런 거 중시하는 윤리가 남성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리건이 보니까 우리 인간사라는 게 원칙만으로 다 되나요? 자, 보면 자, 아까 그 벤담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런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 원칙에 맞는 건 선이고 아닌 건 악이야. 근데 인간사라는 게 그렇게 선악이 명확히 갈리나요? 어떤 그 다들 각각의 상황마다의 맥락과 그 관계와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원칙만 가지고 선악을 탁탁 칸트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라. 그렇지 않으면 악이다. 탁탁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실 인간사를 그렇게 깔끔하게 무자르듯이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리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길리건은 그래서 이 원칙, 이성, 공정을 중시하는 이런 남성 윤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남성 윤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여성 윤리에서 보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감정을 좀 중시하고 공감을 중시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이런 윤리가 필요하다. 이런 걸 중시하는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연애할 때 이런 거 보면은 많이 겪습니다. 그죠?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옳고 그름을 좀 따지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좀 있고 뭐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들은 이제 공감이나 이런 것들 더 중시하는 경향성이 있죠. 뭐 저만 해도 뭐 이제 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여자친구가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은 뭐 전화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김 과장이 엄청 나를 괴롭혔어 막 이렇게 하면서 회사에 뭐 김 과장에 대한 어떤 욕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 그냥 공감해주면 되는데 맞아 김 과장 나쁜 사람이야 왜 그랬을까 나쁜 사람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남자들의 어떤 기본적 성향이라는 게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뭐 회사 생활이란 게 원래 다 그렇지 막 듣고 보면 김 과장이 뭐 그렇게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여자친구한테 야 그거 뭐 회사 생활 원래 그런 거지 야 김 과장이 뭘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굉장히 상처받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동안의 남성적 성향이 반영된 윤리와 여성적 성향이 반영된 윤리는 길리건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적 성향이 반영된 윤리는 옳고 그름을 명확히 나누는 이것을 정의윤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의윤리. 옳고 그름을 명확히 나누는 정의윤리. 여성윤리는 이런 감정, 공감, 관계 이런 걸 중시하는 배려윤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배려윤리. 자, 그래서 이 길리건이 얘기한 건 그렇다고 해서 남성윤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남성윤리 사라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둘마다 초점을 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무슨 관계가 돼야 된다? 상호 보완적 관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길리건의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배려윤리예요. 배려윤리. 그래서 뭐 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 간의 공감, 관계, 감정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이 배려윤리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배려윤리까지 봤죠? 자, 책임윤리와 담론윤리 있는데 요건 요 단원에선 다루진 않을게요. 뒷단원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책임윤리와 담론윤리는 뒷단원에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개념 7번은 도덕과학적 접근인데 도덕과학적 접근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부분인데 뭐 이거는 윤리라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별로 윤리랑 크게 관련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가 배우는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윤리하고는 약간 맥락이 좀 다르거든요.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낮아요. 그래도 한번 보시죠. 자, 신경윤리학. 자, 신경윤리학은 여기 보면은 말 그대로 윤리학을 어떤 신경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신경. 어떤 생물학적으로 보는 거죠. 신경의 작용으로. 그래서 자, 과학적 판단 혹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인간의 이성과 정서, 자유의지, 공감 능력 여부 등을 자, 그것을 어떤 신경을 측정하는 과학적 측정 방법을 활용해서 입증하고자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호르몬의 작용이라든가 뇌파의 움직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윤리를 측정해 가지고 그 윤리적 행동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파악해 보는 게 신경윤리학입니다. 뭐 머리에 뭐 꽂고 뭐 이런 거 측정하고 막 그렇게 하겠죠. 뭐 도파민은 얼마나 분비되고 뭐 이렇게 그런 걸로 이제 확인해 보는 게 신경윤리학이고, 자, 진화윤리학은 말 그대로 이제 진화. 여러분 진화라는 그 다윈의 진화론 아시죠? 다윈의 진화론 적자생존이잖아요. 환경에 적응하는 게 결국 살아남아 가지고
생명체들이 계속 진화한다. 이게 다윈의 진화론인데 윤리라는 것도 그런 진화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윤리라는 것도 그래서 뭐다? 진화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우리 선조들이 윤리적 행동을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에 유리하게 되고 어떤 윤리적 행동, 도덕적 행동이라는 것이 역시 적자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내재되어 와서 결국 진화의 결과물로 윤리가 생겼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신의 생존, 번식, 유전자 복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타적 행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게 뭐 딱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윤리적 윤리 가치 판단을 하는 우리 생활과 윤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좀 생물학적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이런 관점도 있구나 정도로 그냥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서양 윤리적 관점 이렇게 접근해 봤는데 일단 개념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